선생님을 잘 관찰해봐. 첫 번째, 키가 큰가요? 큰가요? 얘가 좀 잘못됐나? 두 번째, 쌍꺼풀이 있나, 이런 미안해. 쌍꺼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쌍꺼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겠죠? 인정? 인정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아빠를 그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뭘 받았냐면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유전자가 어디에 실려서 나에게 도착하냐면 염색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염색체에다가 엄마 아빠가 담아가지고 가져가렴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때 엄마 아빠가 쌤한테 염색체를 하나씩 주는데 엄마 아빠가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염색체를 하나씩 딱 줘서 쌤한테 이렇게 한 쌍의 염색체가 서로 만납니다. 1번 내가 제일 큰 거 줄게. 너도 제일 큰 거 줄게. 제일 큰 것끼리 딱 만나서 형성된 첫 번째 쌍. 요 둘의 관계를 우리 이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주는데 엄마 아빠 하나씩 준 겁니다. 자, 거기에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두고서 상이합니다. 엄마는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쌍꺼풀이 없으셔요. 애가 무슨 쌍꺼풀이야, 남자가.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주셨고, 우리 아버지는 쌍꺼풀이 있으십니다. 남자도 쌍꺼풀이 되세요?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근데 결국은 둘이 상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쌍꺼풀이 없는 애가 나왔죠, 그지? 아빠가 이걸 안 주고 딴 거 주셨나봐요. 어쨌든 상의하는 관계. 같은 위치에서 서로 상의하는 관계의 두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대립유전자가 서로 상의를 해서 쌍꺼풀이 있게 할 건지 쌍꺼풀이 없게 할 건지를 결정할 거잖아. 그지? 그 쌍꺼풀이 있다 없다를 뭐라고 하냐면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대립되는 형질. 형질이 뭐냐면 형태와 성질. 어떤 형태를 결정할 것이냐. 대립형질.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다라는 형질로 할 건지 없다라는 형질로 할 건지. 서로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 서로 대립형질 관계인데 이 중에 쌍꺼풀이 없다를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거죠. 근데 두 유전자끼리 상의를 하게 되니까 대립유전자가 서로 상의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대립형질이란 용어와 이건 쉽게 정의하면 이거죠. 쌍꺼풀이 있다 없다가 대립형질이고 대립유전자는 A를 줄 건지 A를 줄 건지 이거가 대립유전자를 말을 합니다. 자, 대립형질이 뭔지 대립유전자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게 만났죠. 서로 다른 유전자가 만났을 때 이형접합했다. 이형접합했다라는 표현. 이형이라는 말 뜻이 이자가 다른 이자입니다. 다른 형태가 접합했다라고 표현해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똑같은 걸 이렇게 줬다면 쌤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동형접합했다라고 불러줘요. 동형이다. 이형이란 말과 동형이란 말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책에 안 나와요. 자, 이 이형접합과 동형접합을 이제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형접합은 서로 다르잖아. 서로 다른 게 만났을 때 잡종이다. 잡종이야. 이렇게 서로 같은 게 만났을 때 뭐라고 한다? 순종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다른 말로 동형접합을 순종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형접합을 다른 말로 접종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책에 순종과 접종 나와 있죠? 거기 써놓으세요. 접종에다가 이형접합 순종에다가 동형접합이라고 써놓습니다. 유전자가 같은 형태가 만났냐 다른 형태가 만났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쌤은 어떤 형태가 나왔어? 결국은 쌍꺼풀이 없다라고 나타났죠. 쌍꺼풀이 없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선생님은 쌍꺼풀이 없다라고 표현된 형태를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쌍꺼풀이 없는 게, 나의 표현형은 쌍꺼풀이 없는 거야. 나의 유전자형은 뭔데? 나의 유전자형은 아까 A였죠? 이걸 유전자형은, 나의 유전자는 이거고, 그래서 나는 쌍꺼풀이 없는 거로 결정이 되었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유전자형이 뭔지, 표현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자형, 표현형. 다 됐죠?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봐봐. 바로 들어갈게. 이게 둥근 완두콩이 하나 있어. 완두콩. 둥근 완두콩은 유전자형이 대문자 R, 대문자 R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멘델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콩을 갖다 실험했는데 완전 순종이면서 동글동글한 콩을 하나 만들어내서 이거 갖다 실험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 누구랑 만나게 하냐면 주름진 콩하고 만나게 합니다. 주름진 콩도 순종이야. 소문자 R을 가지고 있는 순종하고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킬 때는 사랑의 짝대기를 연결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랑의 짝대기 연결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T야. T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 선생님은 사랑의 짝대기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자, 그럼 봐봐. 자, 얘가 엄마라고 하고요. 얘가 아빠라고 한다면, 엄마가 대문자 R을 갖고 있어. 이걸 둘 다 자식한테 주면 돼, 안 돼? 하나만 줘야 되죠? 그래서 자식에게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야, 생식세포에다가 뭘 담아줄 거예요, 엄마? 당연히 대문자 R을 줘야지, 이럴 거 아니야. 하나밖에 못 주니까. 아빠 뭐 줄 거예요? 난 소문자 R밖에 없단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식은 뭐가 만나게 돼?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식의 첫 번째 자손을 자손 1대라고 해봅시다. 자손 1대의 유전자형이 뭡니까? 그러면 대문자 R, 소문자 R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 완전 신기하게 모두 둥글게 표현됩니다. 아니,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얘는 주름지다거든? 주름지다라는 형질을 가진 녀석과 둥글다라는 형질을 가진 녀석을 만나게 했더니 자식은 모두 둥글다라는 형질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멘델이 실험했을 때 완전 신기했겠지? 이상하다. 분명히 이 안에 소문자리 들어있는데 왜 얘는 다 둥글게 나타날까? 둥근 거가 있으면, 대문자 R이 있으면 모두 소문자를 무시하고 다 둥글게 만드는구나. 이게 바로 우성과 열성입니다. 이걸 우열의 원리라고 해요. 우성이 드러나고, 대문자 R이 우성인 거야. 우성이 드러나고 R은 숨어. 요 소문자 R, 주름지다는 숨는 겁니다. 숨어버렸네. 숨어버리다. 이 숨을 수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숨을 수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성이 좋은 거야, 열성은 나쁜 거야가 아니야. 나쁜 거야 아닙니다. 열성은 숨을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우성은 무조건 드러나야만 하는 걸 우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문자 R이 있으니까 우열의 원리에서 얘가 대문자 R이 있으면 무조건 둥글다가 드러나야 하거든. 그래서 드러나는 거고, 소문자 R은 주름지다라는 요 유전자는 숨어버린 겁니다. 자, 이걸 첫 번째 원리, 멘델이 말한 첫 번째 원리, 우열의 원리입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는 우열의 법칙이었어. 근데 원리로 약간 하등당했습니다. 하강당했어.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우열의 원리가 첫 번째 원리. 유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유전의 원리. 순종이 뭔지, 잡종이 뭔지 알겠죠? 자, 부모가 다 순종인데 자식은 뭐야? 잡종이 태어났죠? 근데 잡종이면 유전자가 섞여 있는데 뭐 하나만 나타나? 우성만 나타나고 열성은 숨어버렸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우성만 나타나고 열성은 숨어버렸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숨었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자손 1대끼리 또 교배를 시켜볼 거야. 자손 1대끼리 교배를 시킨다는 건 둥근 잡종과 또 다른 둥근 잡종을 교배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잡종 2대가 나올 텐데,
자, 접종 2대는 그럼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냐? 보세요. 얘를 엄마라고 하고 얘를 아빠라고 한다면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두 가지 종류를 줄 수 있습니다. 맞죠?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잖아. 마찬가지 아빠도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엄마가 대문자 R을 주는 경우, 소문자 R을 주는 경우, 아빠가 대문자 R을 주는 경우, 소문자 R을 주는 경우로 써갖고 만나면 첫 번째 자식은 대문자 R이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R이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도 대문자 R과 소문자 R. 이렇게 만나면 소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겠죠. 자식은 총 4종류가 이렇게 탄생하는데 종류가 몇 종류의 유전자에 나온다? 한 종류 보이죠? 얘랑 얘랑은 종류가 같죠? 그래서 2종류라고 하고요. 얘를 3종류. 자손 2대는 접종 2대. 아이고 자손이라 하자. 자손 2대 때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몇 종류냐라고 물어봐. 한 종류, 2종류, 3종류가 나타나겠죠. 유전자형은 몇 종류다? 3종류가 나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표현형은 몇 종류입니까? 표현형은 둥글다와 주름지다가 몇 대 몇으로 나온다? 얘 둥글다죠. 얘도 우열의 원리에서 둥글다죠. 얘도 둥글다죠. 얘만 주름지다죠. 그래서 둥글은 것과 주름진 것의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손 2대의 표현형은 3대 1의 자손의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법칙을 알 수 있으니 유전의 두 번째 법칙은요,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예외 없이 다 들어맞는 걸 과학에서 법칙이라고 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법칙이란. 분리의 법칙이 뭘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야. 내가 엄마야! 자식에게 내 유전자 2개를 다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지? 잘 봐. 못 줘? 두둑! 분리시켜서 하나만 줍니다. 이걸 분리의 법칙이라고 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게 둘 다 주면 안 되니까 두둑! 분리시켜서 하나만 주는 현상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얘도 요거 하나만 줬고요. 그지? 얘도 요거 하나만 줬죠? 이런 식으로. 다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 분리의 법칙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분리의 법칙이 너무 당연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우열의 원리죠. 우열의 원리가 이제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이 숨는다는 우열의 원리가 나타난 거고요. 첫 번째, 여기서 모두 다 자식에게 줄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줘야 한다는 게 분리의 법칙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가계도 하나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계도 중에 뒤에 이제 유전자, 혈액형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B형입니다. 선생님 와이프는 AB형이에요. 자, 그러면 쌤은 B형은 BB가 될 수도 있고요. BO가 될 수도 있거든. O가 열성이라서 숨어버려. BO도 B형이고요. BB도 B형입니다. 쌤은 BB일까 BO일까? 모르겠죠? BB면 노래를 잘했겠죠. 그죠? 아닌가? 여자인가? 그래서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첫째가 AB형이에요. 둘째도 AB형이고요. 셋째도 AB형이고 넷째 이런 식. 태어나면서 다 아빠 태어났어요. 자, 아무튼 4명이 다 A비야. 뭘까? 신기하게 와이프는 전부 다 A만 준 거야. 난 A가 없잖아. 전부 다 A를 분리해 법칙으로 전부 다 A를 줘. 참 일관성 있어, 그지? A만 주고요. 쌤은 B만 준 거잖아. 그지? 내가 B만 준 거야. 그렇다면 나는 B5일 확률보다 뭐일 확률이 높겠어? B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쌤이 B5라면 최소한 50% 확률 내가 5를 줬다면 얘는 A5가 돼서 힙합을 잘하는 A요. A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닌가? A형이 아니라는데 AB가 나타났다는 건 쌤이 B5가 아니라 B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걸 찾아낼 때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잖아.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고 와이프도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니까. 그죠? 저 분리의 법칙이 다 적용되고 있고 그 중에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물론 혈액형은 좀 다르게 A하고 B가 만나면 AB형이라고 부르죠. A형과 B형이 바로 공동 우성입니다. 둘 다 우성이에요. 공동 우성. 맨델은 뭐라고 말했죠? 맨델은 야 무조건 유전자 두 개가 만나면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은 숨어 그랬잖아. 하지만 둘 다 우성인 경우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맨델은 이거 몰랐어.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있으니까 우열의 원리로 강등당한 겁니다. 우열의 원리로 강등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강등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열의 법칙이 우열의 원리가 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책 139쪽에 곁가지 3번 봐봐. 곁가지 3번에 뭐라고 써있어? 거기 중간유전 보이죠? 중간유전. 중간유전이 뭐냐면 붉은색의 꽃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의 꽃을 준비해요. 둘을 교배시켜. 붉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둘 중에 우성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붉은색과 흰색 중에 우성이 드러나면 얘는 붉은색이거나 흰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겠지. 만약에 붉은색이 우성이라면 붉은색으로 나타나야 되고 흰색이 우성이라면 흰색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뭐가 나타나? 분홍색이 나타나. 붉은색과 흰색의 중간 색깔인 분홍색이 나타납니다. 이걸 중간유전이라 해요. 중간유전. 이 중간유전은 중간 색깔이 나타나는 거잖아. 얘도 우열의 원리를 따랐어 안 따랐어? 안 따른 거야. 우성만 나타나고 열성은 숨어야 되는데 둘 다 나타나다 보니까 분홍색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도 맨델의 우열의 법칙과 맞지 않는 것들이라서 우열의 원리로 강등당하게 만든 예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 말과 검은색 말을 교배시키면 갈색 말이 나와요. 그죠? 갈색 말 나옵니다. 이런 것도 다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로 강등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예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열의 법칙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열의 원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독립의 법칙이 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건데 독립법칙을 소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가 교배되면 자손 1대는 모두 둥근 것만 나오죠. 모두 둥근 완두들끼리 이걸 서로 교배시키는 거. 이걸 자가수분이라 그래. 자가수분 또는 자가교배라고 하는데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들끼리 스스로 교배시키는 것을 자가교배라고 해요. 자가교배를 시켰을 때 그 다음 자식은 표현형으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이거 기억해야 돼.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이었다? 3대 1로 나왔었죠. 3대 1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복합적으로 시킬 거야. 둥근 순종 노란색 완두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주름진 순종 초록색 완두를 준비해요. 색깔과 모양을 동시에 유전을 시킬 거야. 아까는 모양만 유전시켰잖아. 색깔과 모양을 둘 다 유전시킬 겁니다. 자, 너는 둥근 모양이니까 대문자 R을 갖고 있어. 순종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은 영어로 yellow, Y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를 준비한 거야. 얘는 반대가 되는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둥글다의 반대 형질을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의 반대를
그린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걸 반대 형질이기 때문에 소문자 YY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을 주름 졌네. 얘는 초록색이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 형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교배를 시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형질.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유전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야.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유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쌤이, 자, 자식을 만들 거니까 이제, 자, 쌍꺼풀 먼저 가라, 이렇게 보내나? 아니야, 우리가 2만 가지 형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못 보냅니다. 한꺼번에 우르르르 보내지, 그지? 그 중에 딱 두 개만 골라서 해본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보냈을 때도 충분히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잘 봐. 얘를 엄마라고 하고 얘를 아빠라고 한다면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안에는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일단 모양에 대한 건 대문자 R을 줄 수밖에 없고요. 색깔에 대한 건 대문자 Y를 줄 수밖에 없겠죠. 둘 중에 하나. 얘는 어때요? 자식에게 소문자 R과 소문자 Y를 줄 수밖에 없겠네. 그러므로 자식은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 조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죠?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모양은 둥글게 표현됩니다. 우열의 원리에서 색깔은 노란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둥글고 노란 자식들만 나타나게 되는 거야. 무조건 자식들은 둥글고 노란 자식들만 주르륵 나옵니다. 100마리, 200마리 다 노랗고 둥글게만 나타나. 마찬가지 얘를 자가 교배합니다.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를 자가 교배했을 때, 자, 이게 포인트야. 아까랑 뭐가 다른지 봐봐요. 자, 자가 교배를 하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얘하고 얘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요거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자식에게 줄 수 있고요. 얘랑 보낼래. 자, 대문자 R과 소문자 Y를 보낼 수 있고요. 소문자 R 보낼래. 난 대문자 Y 갈래.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식에게 주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겁니다. 총 요 네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 안에 요 네 가지 종류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야. 확률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야.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 4개씩 만나서 봐봐. 자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엄마가 대문자 R, 대문자 Y를 주는 경우와 이걸 주는 경우와 이걸 주는 경우와 이걸 주는 경우, 아빠도 이걸 주는 경우와 이걸 주는 경우와 이걸 주는 경우와 이걸 주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면 봐봐. 4개 곱하면 총 몇 개? 4, 16가지 자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16가지. 써볼게요.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둥글고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얘도 둥글고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얘도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얘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니까 얘도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야. 얘도 둥글고 노란색, 얘도 둥글고 노란색, 얘도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요게 둥글고 노란색이고요. 여기 봐봐. 얘도 이렇게 만나면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나고요. 여기 봐봐. 여기도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녀석들이 모두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볼게요. 비어있는 공간. 여기 봐. 대문자 R, 대문자 R. 둥글고 맞죠? 근데 소문자끼리 만납니다. 소문자 Y, 소문자 Y. 둥근 건 맞지만 무슨 색깔? 초록색이 나타나요. 둥글고 초록색이야. 여기도 신기하게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그 다음에 여긴가 여기다.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여기서 요거 그죠? 요렇게 이루고 있는 요 삼각형이 또 둥글고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넣어보자. 요 녀석 대문자 R, 소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니까 주름지고
노란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름지고 노란색이고요. 여기도 주름지고 노란색이다. 요 조그만 삼각형이 바로 주름지고 노란색인 것들이고 맨 마지막 요 자식만 주름지고 초록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패턴 형태로 나타난다는 패턴 형태로 패턴 보이죠? 자, 이렇게 주르륵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찾을 거냐면 이거 찾을 거야. 자, 첫 번째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을 한번 찾아보자. 둥글고 노란색 몇 개? 아까 있었죠? 9개 나옵니다. 맞죠? 둥글고 초록색은요? 3개 나오죠. 주름지고 초록색은요? 노란색은요? 3개 나오죠. 주름지고 녹색은요? 하나 나옵니다. 9대 3대 3대 1의 비율을 보이게 돼요. 총 16가지가 요딴 비율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까 모양만 가지고 딱 교배를 시켰을 때 자식에게 나타나는 둥글다와 주름지다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었죠. 여기 찾아봐. 둥근 것만 찾아봐. 둥근 거 총 몇 개? 12개네. 그 다음에 주름진 거 몇 개? 4개죠. 결국 몇 대면? 3대 1입니다. 변함이 없죠. 똑같죠. 다시 말해서 혼자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을 때나 모양과 색깔을 동시에 교배시켜서 내려보냈을 때나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모양이 유전되어 가는 데 있어서 색깔 유전자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즉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독립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무리 2만 개에 가까운 유전자를 자식에게 주르륵 주더라도 서로가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서로가 영향을 안 끼치겠네. 물론 나중에 고등과정에서는 좀 예외적인 걸 배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서 독립 법칙이 되겠죠. 아직은 법칙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때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독립,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서로 독립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노란색만 골라도 12개고요. 초록색도 몇 개? 4개죠.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도 몇 대면? 또 3대 1입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독립법칙.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전 현상을 통해서 우연의 원리가 뭔지, 우성이 드러나고 열성은 숨을 수 있는 거. 분리법칙은 뭔지, 자식에게 유전자를 줄 때 분리시켜서 하나만 주는 거. 독립법칙은 뭐야? 여러 가지 형질이 동시 유전될 때 서로의 형질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뭐 하는 거? 독립되어 있는 것을 독립법칙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멘델이 주장했던 법칙이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 유전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 유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전의 원리입니다. 할만하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138쪽과 139쪽의 가운데 그림까지가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만하죠? 좋아요. 자, 우리 3번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이거만 기억하고 잠깐 쉽시다. 지금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걸 유전 연구를 한 거거든. 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가 뭐냐면 성당에 있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수도사인데 카톨릭 쪽에. 근데 이 사람 그 카톨릭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 신부나 이런 수도사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 멘델은 여기 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수학자였어요. 수학자. 통계를 연구했던 수학자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콩을 키운 거지. 콩을 키우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이렇게 발견한 거야. 거기서 이걸 갖다가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통계화 시킨 게 지금 우리에게 유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그걸 시작해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전의 아버지, 유전을 시작하게 만든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멘델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멘델의 유전 연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이 멘델이 이 완두콩을 이용했던 이유는 완두콩은 형질이 엄청 뚜렷해. 얘는 둥근해, 얘는 주름지네, 이렇게. 얘는 노란색이네, 얘는 초록색이네, 등등. 뭐 얘는 꼬투리가 기네, 꼬투리가 짧으네, 얘는 콩깍지가 노란색이네, 콩깍지가 무슨 색이네, 색깔. 여러 가지 뚜렷한 형질을 갖고 있고 키우기도 굉장히 쉬워. 자손도 엄청 많이 나와. 100마리씩 막 나오죠. 100개의 완두콩이 나오고 막. 자손수도 많고 키우기도 쉽고 형질도 뚜렷하고 그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교배시킬 수 있어. 야, 둥근 녀석 주름진 거랑 교배해봐. 어떻게 시켜? 붓을 가지고 가서 꽃가루를 묻혀서 여기다 붙이면 돼. 꽃가루 묻히면 교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교배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 사람이 되게 완두가 좋은 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교배 실험을 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두 실험이 되게 쉬웠다. 엄청 쉬웠다. 좀 이따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유전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거에 반대라서 자손수가 되게 적죠. 그죠? 얘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미쳤나요? 안 되죠? 1년에 한 번씩 자식 낳을 수 있으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자식을 따는 거야. 애기야! 애기야! 1년 뒤에 자식을 낳아야 돼!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말도 안 되죠? 얘를 키워서 사춘기가 되고 생식 능력을 갖출 때까지 최소 16년 이상을 키워야 또 다른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생물학적으로 16년이지 사회적으로는 30년 이상 걸리잖아. 그치?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30살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언제 기다려? 그죠? 유전 연구하다가 인생 다 보내겠네. 그죠? 하지만 이 콩을 가지고 하면 금방 유전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임의 교배가 안 돼요. 잘됐다. 흑인, 백인, you love each other. 결혼해! 니네 둘의 자식을 보고 싶단 말이야! 이럴 수 없잖아, 내 마음대로, 그지?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교배 실험을 할 수는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의 형질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다 없다만 아니라 저는 반쌍꺼풀인데요. 그죠? 속에는 쌍꺼풀이 있어요. 원래 속상하다. 아무튼 속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죠? 등등. 되게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어. 뚜렷하지 않아, 막. 그치? 그래서 유전 연구가 어려운 거야. 사람의 유전 연구 왜 어렵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콩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알죠? 그런 정도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쌤도 환경이 좀 더 좋았다면 키가 더 클 수 있었겠죠. 네.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모르나 이걸?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키우고 하나는 한국에서 키우면은 모양이 달라져 나중에.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자란 환경에 따라서 키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배 나오는 크기도 다르고 막 그래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유전 연구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그럼 사람은 그럼 어떻게 유전 연구를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